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가 슬프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그 여자 하나뿐이야. 온 세상에 사랑을 바라는 이 광적인 태도는 무엇일까? 마틸드는 자신이 단 한 명의 사랑을 받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모두의 사랑을 원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꾹 눌러 참았다. 새 작품을 써. 그러면 그 여자도 생각을 바꾸겠지. 그녀는 늘 하던 대로 같은 말을 했다. 그리고 그는 늘 하던 대로 새 작품을 썼다. 미국 작가 로런 그로프의 장편소설 운명과 분노에서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첫사랑, 첫눈처럼 첫이라는 관형사가 붙으면 왠지 설레이는데요. 이번 작가의 방에서는 2주 동안 이 첫 책을 내신 소설가 두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소설집 애호가들을 출간하신 정영수 소설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도 그 정영수 소설가님 봄인사, 뭐 여름인사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더워져서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수입니다. 제가 여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여름이 된 것 같은 날씨가 되었어요. 제 책이 나왔는데요. 쑥스러우시군요. 셀프 홍보 이런 거. 예, 그냥 애호가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예, 제가 팟캐스트 처음이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지금 벌써 시작부터 이런 거 좋아하세요. 청취자분들은 뭔가 논리 정연한 거 이런 거 힘들어하실 수 있어요. 그 애호가들이라는 책을 4월에 내셨네요. 그죠? 그 거의 뭐 나온 지 한 열흘쯤 됐나요? 열흘 네. 안팎이죠. 네. 뭐 연휴도 깨어 있고 쭉 있었어가지고 네. 소설에 대한 반응들 살피기가 조금 기간은 짧으셨죠? 예, 뭐 주변 사람들 반응만 있죠. 뭐 친구들이 뭐 책 나왔다고 신기해하고. 그렇군요. 청취자분들께 정영수 소설가에 대한 간단한 소개 이력 말씀드리고 얘기 더 나눌게요. 정영수 소설가는요. 1983년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2014년 단편소설 레바논의 밤으로 창비신인 문학상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 지금 오늘 이야기 나눌 애호가들이 나왔고요. 2016년 문지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2014년 등단이시니까 사실 꾸준히 작품 발표하시고 책이 첫 소설집이 나온 게 뭐 늦지 않게 나온 셈인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일찍 내려고. 불어. 일부러는 아닌데 예, 어쩌다 보니까 좀 일찍 나온 것 같아요. 그럼 그 말은 청탁이나 발표가 많았음을 의미하는 거이기도 하지 않나요? 제가 특별히 많지는 않았는데 보통 이렇게 책을 좀 여유를 두고 네. 많이들 내시는데 네. 제가 편집 작업이 좀 짧았어서 저랑 같은 해 이제 데뷔한 친구들보다는 네. 좀 빨리 나온 편인 것 같아요. 아, 책을 순수하게 만드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렸군요. 예, 그런 편이죠. 의외로 책이 만들어지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 뭐 이런 경우는 편집자이기도 하셔서 워낙 기본의 최종 원고가 교정할 바가 없었던 이유이겠지요.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뭐 제가 편집 일을 하니까 네.
시스템을 알긴 아니까 그러니까 원고를 뭐 빨리 넘기고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발표한 소설의 잡지로 나오기 전에 원고를 먼저 넘겼거든요. 네, 그렇게 어쩌고 하다가 이렇게 잘 돌아가서 어떤 내부의 사정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 첫 소설집이 우리 독자들에게 왔는데요. 애호가들이 나왔을 때 어떠셨어요? 사실 책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맥이 빠지거나 힘이 빠질 수도 있는데 정말 짧은 기간에 나왔다고 하니까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나오기 전과 후 어떤 느낌이세요? 편집 작업을 할 때 제가 교정을 보잖아요. 네. 그럴 때는 생각보다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작품에 대해서 네. 이거보단 좋지 않았나? 왜 다시 보니까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되게 많이 우울해지고 내가 뭐 등단하고 3년째인데 이게 단가? 뭔가 더 대단한 거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우울하기도 했어요. 근데 책이 나오니까 제 책을 다시 별로 볼 필요가 없잖아요. 잊고 그렇죠. 네, 이 안에 뭐가 있었는지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왔다는 사실을 좀 기뻐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근데 이번에 낭독할 부분을 좀 찾다가 다시 훑어보게 되었는데 네. 그냥 안 보고 있을 때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원래 근데 작품집을 만들기 위해서 정리하다 보면 조증과 우울증을 굉장히 심하게 경험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아마 모든 작가들이 경험할 것 같은데 의외로 일부 작가들은 또 작품집이 나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보시지 않았군요. 나오고 나서. 예, 제가 교정 보는 그 주기도 짧았어요. 그러니까 초교 보고 재교 보고 이러는 것들이 얼마 전이에요. 막 한 달 반 정도 전에도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정독은 안 했죠. 아직. 뭐 틀림이 없으시겠죠. 그 애호가들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는데요. 이 제목을 표제로 선정한 뭐 이유랄까, 뭐 지인들의 추천이랄까, 뭐 이런 게 있으셨나요? 궁금하네요. 원래 처음에 이 애호가들이라는 단편을 제가 3번째 발표한 소설인데요. 네. 소설을 쓰기 전에 제목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목을 정했고, 그 다음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 소설의 내용하고 보면 애호가들이라는 제목이 되게 뭔가 상충하는 지점들이 있지 않나요? 작품의 내용하고. 저는 약간 그렇게 일부러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제목을 지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물론 작가의 말을 나중에 봤기 때문에 뭐 궁금증이 일시에 좀 해결된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저는 보통 제목을 먼저 지어도 나중에 바꾸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일부러 약간 안 맞나 싶은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왠지 제목이 이렇게 돼서 어떤 뭔가 의미가 생겨나는 것 같기도 해서 네. 놔뒀고요. 이 제목을 표제로 삼게 된 거는 사실 이 소설을 쓰고 나서 그냥 이 제목이 저는 마음에 들어서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네. 이걸 나중에 표제작으로 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소설을 사실 쓰기 전부터 이 제목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생각이 나중에는 뭐 바뀔 줄 알았죠. 다른 소설들을 쓸 테니까. 다 뭐 한 8편 정도 여기 실었는데 네. 애호가들을 이길 만한 제목들을 못 만나셨군요. 예, 그렇게 뭐 썩 괜찮은 제목이 나오지 않았고 뭐 그거 말고도 애호가들이 전체적인 어떤 그런 톤을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네, 저도 인문학을 전공한 한 시간 강사로서 읽으면서 이 시간 강사의 삶은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법한 어떤 디테일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영수 작가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친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분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강사를 하고 있으신가를 생각할 정도로 제가 너무 공감하는 부분 뭐 이런 것도 많았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뭐 취재라고 할까요? 아니면 실제 경험하신 에피소드들이 여기 개입돼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렇더라고요. 실제 경험한 거는 사실 거의 없고요. 제가 뭐 대학원을 다니긴 했죠. 근데 저는 그 예술 쪽 대학원이어서 그
인문대 대학원의 느낌은 거의 느껴볼 수 없었어요. 네. 시간 강사를 해본 적도 없고 네, 그런데 소재를 그렇게 잡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같이 회사를 다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인문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거의 다 하고 온 친구여서 인터뷰를 요청을 했죠. 그래서 많이 자세히 듣고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러시군요. 아무튼 재밌었고요. 그 애호가들도 그렇고 저는 읽으면서 이 레바논의 밤 뭐 등단작이시기도 했는데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도 그렇고 뭐라 그럴까요? 이걸 나쁘게 말하면 약간의 찌질함 같은 태도라고 해야 될까? 좋게 말하면 뭔가 좀 정말 일상적으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어떤 비루함, 어떤 이중적인 태도라고나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여실히 보여줘서 저는 읽으면서 너무 매력을 느꼈는데 이런 인물들을 좋아하시나요? 혹시 그런 인물이신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뭐 그런 인물들을 좋아하지 않고요. 뭐 매력을 느끼셨다니 다행인데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느끼는 저의 약한 모습, 그러니까 저의 숨기고 싶은 모습들이 많이 들어갔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모습이라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이 정영수 소설가 소설집이 주는 매력이라고 하면 그런 어떤 내면의 솔직함을 그대로 노출하는 지점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 녹음하기 전에 막 우스갯소리로 저 홍상수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 막 하는 대사 보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어떤 즉흥성이라고나 할까요? 어떤 일상의 비루함 같은 것들을 포착해내는 지점은 이 소설 쓰실 때 어떤 뭔가 우리가 약간 속된 말로 왁구라고 해야 될까요? 틀을 짜놓고 쓰면서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어떠세요? 저는 틀을 늘 소설 쓴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안 짜놓고 쓰는 방법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틀대로 완성하는 방법도 모르겠더라고요. 결국에는 바뀌더라고요. 네. 그렇죠. 말이 또 끌고 가는 힘도 있을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쓰기 시작하기 전에 틀을 짜놓은 거는 말이 안 돼요. 쓰다 보면은 그렇게 굴러가지 않더라고요. 그 틀 안에 갇히지 않는군요. 네, 상황도 상황이지만 그 감정도 주인공의 감정이나 그 화자의 선택 같은 게 쓰다 보면은 제가 생각한 거는 너무 인위적이고 그래서 그렇게 굴러가지 않게 돼서 이제는 거의 시작만 생각하고 쓰는 경우가 많게 됐어요. 쓰면서 굉장히 흥미로우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어떤 결말에 다다를지 쓰시는 정영수 작가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가 많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많이 쓰고 있으세요? 예, 근데 중간에 결말을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계속 생각을 하는데 몇 번씩 바뀌죠. 쓰다가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해서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씻을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그렇게 시작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도 좀 저는 이걸 한번 써봐야겠다 하는 의지와 상상이라고나 해야 될까 뭐 이런 게 컸는데 지금은 백지 앞에서 뭔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답답함이 있을 텐데요. 그 기다림 속에서 괜찮으세요? 견딜만 하세요? 제가 좀 힘들어요. 네, 힘들죠. 진짜 힘든 목소리였어요. 저는 다른 분들도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걸 힘들어한다기보다는 그 백지, 그러니까 백지가 지금 현재 백지가 아니어도 앞으로 쓸 부분은 백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쓴 부분이 있더라도 그렇죠. 매번 앉을 때마다 그 백지를 마주하게 되는 거니까 제가 그거를 좀 더 다른 사람들은 안 느끼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좀 힘들어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많은 작가분들을 만났는데 뭐 힘듦의 정도야 본인이 가장 강하게 느끼시겠지요. 근데 어쨌든 지금 작품을 쓰는 스타일을 보시니까 사실 실제로 쓰는데 오는 두려움이나 공포심도 분명히 존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앞서 뭐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특성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도 또 재밌더라고요. 남녀 관계도 나오고 네. 뭐 연인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알고 지내든 뭐 남녀 사이 정도도 나오고 네. 뭐 이렇게 가족도 누구 나오고 뭐 이러는데 그들의 관계가 막 이렇게 뜨겁지 않더라고요. 그 뭐라 그럴까 좀 한참 사귀어서 정말 그런 장면도 있던데요. 언제 헤어질 타이밍을 잡질 못해서 네. 그냥 계속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 네. 그 남녀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들도 있었는데 이 소설 속에서 그런 관계들을 노출하는 뭐 작가의 의도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건 아니고요. 역시나 백지 앞에서 그 펜이 그렇게 간 거예요. 아니 팬이 같다기보다는 제가 쓰고 나면은 다 그런 인물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그래, 되게 비슷하게 그렇더라고요. 예, 제 소설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일관되는 특징이 네. 있는 지점인 것 같은데. 뭐 어쩌다 제가 어떤 이야기가 드라마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어떤 이게 구성적인 드라마가 아니라 뭔가가 발생할 수 있는 뭔가 이상한 일이 무언가가 생겨날 수 있는 관계가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잘 지내고 있는 사이나 완전히 틀어져 버린 사이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많은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지지부진하고 그 애매모호한 관계에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삶하고 삶 속에서 보여지는 장면들하고 되게 일치되는 지점들이지 않나. 어떤 뭐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 관계를 우리가 마주하는 것보다 소설 속에서 그런 어떤 흥미로움을 분명히 경험을 했는데 또한 특징으로 애호가들을 보면 이제 청취자분들도 아마 서점에서 애호가들을 집어서 이렇게 보시면서 느끼실 것 같은데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직업이나 뭐 하는 일의 성격이 책하고 분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뭐 공부하는 시간 강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번역을 하는 뭐 이것도 물론 공부한 분에서 연장이 되기도 하지만 뭐 사서도 있고 편집자도 있고 뭐 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인물들이 소설 전반에 또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이유는 뭘까요? 뭐 그쪽 그 정영수 작가님이 하고 있는 일과 연결된 지점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연관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제가 뭐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온 지도 좀 됐고 지금 그러면 편집 일 하고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편집 일 하신 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시작한 거는 이제 한 7년 정도 됐어요. 그 중간에 대학원을 갔다 왔는데 그 대학원도 뭐 책을 대학원은 그렇죠, 뭐 어디는 그렇죠. 책을 읽죠. 공부를 하는 곳이니까요.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소설에서 그런 걸 등장시키게 되는 쓰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저는 읽는다는 행위에 되게 어떤 고귀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대체할 수 없는 어떤 그 고유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설에서는 그런 어떤 고귀한 면 그런 것보다 주인공들이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그 현실과 자신을 어떻게 보면 뭐 유리한다고 할까요? 그런 무의식적인 의도 같은 것의 결과가 아닌가.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후적으로 읽었을 때 그런 뭐 쓰면서도 얼추 생각은 했는데 근데 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현실을 부정하고 싶다는 생각을 싶어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소설에서 주인공들이 어떤 고난을 겪고 뭔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게 보통 소설의 큰 줄기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제가 쓴 소설들을 보면은 뭔가를 얻고자 해서 그 고난을 겪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에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도망치는 곳이 대부분이 그 손쉽게 볼 수 있는 어떤 텍스트들, 가상 현실들. 네, 충분히 공감을 하고
더 쓸쓸해지는 거는 그렇게 현실에서 도피 도망 탈출을 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들을 소설 속에서 제가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런 어떤 의식들이 인물들을 통해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만 하는 우리의 일반 범인의 삶하고 저는 만나서 이 소설이 퍽 저한테 아주 매력적이었는데 저희 둘만 계속 이 애호가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청취자분들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작가님께 소설집에 있는 한 소설의 대목을 청해 듣고 싶은데요. 예. 어떤 대목 준비해 오셨나요? 제가 한 군데 정해 왔는데요. 네. 여름의 궤적이라는 네. 소설이 있어요. 여기 소설집에 4번째 실려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결말 부분을 읽어볼까 합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에서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고생물 전시관에는 오비랍토르, 스테고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브론토사우루스 등 사람보다 작은 것부터 천장에 닿을 듯 거대한 것들까지 수많은 공룡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눈에 잘 띄는 곳, 도저히 안 보고 지나칠 수 없는 곳에 인드리코테리움이 환한 조명을 받아 위용을 드러내며 서 있었다. 그 거대한 생물은 다행히 내가 기억하고 있던 것보다 더 인상적인 모습으로 누구나 감탄할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위엄을 자랑하고 있었다. 우리는 공룡들의 뼈대를 하나하나 보면서 조금씩 그쪽을 향해 갔다. 우리 넷은 공룡들을 구경한 뒤 마지막으로 인드리코테리움 앞에 서서 다같이 고개를 쳐들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쓰게 마사히로는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다. 그는 호들갑을 떨지 않고 감탄사를 조용히 내까렸다. 한참 그 뼈대를 바라보고 있던 우리 넷 중 미유키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나 이거 알아. 학교에서 배웠어. 고래를 제외하면 지구상에 존재했던 포유류 중에 가장 큰 동물이래. 그녀는 그 말을 한 번은 한국어로, 한 번은 마사히로를 위해 일본어로 2번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약간 충격을 받았다. 그렇구나. 일본에서는 학교에서 인드리코테리움에 대해 배우는구나. 정말 그런 걸 학교에서 배웠단 말이야? 마사히로가 말했고 미유키는 마사히로 군이 과학 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라고 장난스레 타박했다. 그 둘이 인드리코테리움을 충분히 구경하고 나서 다른 곳으로 천천히 걷기 시작할 때까지 선영과 나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그녀가 한참이 지나서야 조용히 말했다. 나는 몰랐어. 이런 게 있었는 줄은. 그것은 혼잣말 비슷한 것이긴 했지만 이날 우에노에서 우리가 만난 뒤 인사말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내게 건넨 말이었다. 나는 그녀가 충분히 오랫동안 그 생물을 바라보기를, 그것이 살아 움직였던 머나먼 과거를 상상해보기를, 그것의 호흡을 느끼기를 기대하면서 아무 대답도 않고 함께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꽤 오랫동안 인드리코테리움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나만큼 그 생물을 보고 전율을 느꼈는지는 모르겠다.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던 그녀는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것들도 자기들이 영원할 줄 알았겠지? 서울로 돌아온 후 나는 선영을 다시 만난 적이 없다. 미유키와는 메일을 몇 번 주고받긴 했지만 그것도 한때였다. 나는 우에노의 정원 딸린 집에서 대학로의 원룸으로 다시 돌아왔고 나와 사이가 좋지 않던 시간 강사와도 여전히 서먹한 관계로 지내고 있었다. 언제까지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을지, 졸업 논문은 과연 쓸 수 있을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1년간의 도쿄 생활은 내 경력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회생활에서는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다. 와세다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학생들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감탄사를 내뱉어 주었다. 나는 도쿄에 대해 생각할 때면 4사람이 함께 자연사 박물관에 갔던 우스운 우연을 자주 떠올리곤 한다. 그 외에는 일본에서 있었던 일 중 기억나는 것이 거의 없다. 선영의 마지막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제 와서 생각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의 자연사 박물관과 인드리코테리움을 떠올릴 때면 과거가 아닌 오히려 먼 미래에 대한 상상에 빠져들게 된다. 아주 먼 미래에 대해 나와 선영과 미유키와 마사히로가 모두 사라지고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는 아득히 먼 미래에 대해 자연사 박물관도 인드리코테리움의 뼈대도 언어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아주 먼 미래에 대해서 말이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름의 궤적의 그 끝부분을 읽어주셨는데요. 이 8편의 작품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서 여름의 궤적을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결말 부분을 읽어주신 이유를 청취자분들께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작품을 특별히 선택했다기보다는 제가 뭔가를 읽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네, 낭독을 요청드렸었죠. 네, 네. 근데 제가 다른 분들이 낭독한 것들 들어보니까 네. 너무 아름다운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다들 문학적이고 다른 작가분들의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 소설이 사실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잔잔하게 음악이 깔리던데 뭐 그 어울릴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울릴 만한 BGM 우리 또 찾아야 되네. 아니 제가 그래서 그 단편집에서 가장 아련한 것 같은 부분을 가장 BGM에 어울릴 만한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오신 거군요. 네, 그나마 좀 아련한 것 같아서. 그럼 이런 뭔가 이 녹음에 걸맞는 이유 말고 그냥 정말 이 8편의 작품 중에서 이 정영수 작가님께서 가장 내가 이건 좋아한다, 뭐 애착이 간다, 뭐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작품 혹은 그런 장면이 있나요? BGM 상관없이. BGM 상관없이라면. 상관없이. 네. 네. 제가 좋아하는 특별히 좀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할 만한 소설은 하나의 미래예요. 하나의 미래는 진짜 홍상수 영화 같았어. 네, 홍상수 좋아합니다. 분위기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얘기해 주세요. 계속. 뭐 쓸 때 뭐 힘들기도 했고 감정에 가장 많이 공감하면서 썼던 소설 같아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오수정을 뭐 또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오하나던데. 물론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본명을 제공해 주신 분이 있으신 것 같긴 하던데. 있죠. 그렇군요. 전 또 일부러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었군요. 그 소설을 쓰시면서 어려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편집 일도 하시니까요. 사실 책을 만드는 일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쓰는 어려움, 그다음에 책을 만지는 어려움, 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게 더 좋은가요? 어려움, 다 어렵죠. 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지, 어렵지. 네, 어려운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실 두 어려운 일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쓰시는 작품을 창작해내는 일도 정말 어떤 사람 길 가는 사람 붙잡고 해도 이거 어려운 일 하시네요. 뭐 이런 얘기 들을 텐데 뭐 책을 만드는 일도 그렇지 않겠어요? 뭐 어떤 게 더 힘드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소설 쓰는 게 더 힘들겠죠. 그런데 사실은 소설을 쓰다 보면 그냥 편집 일 하고 싶다. 힘들어서. 또 여기 책상 청소하시는군요. 책상 청소. 도망가시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편집 일을 할 때는 또 소설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거군요. 우리는. 그렇죠. 다 도망치고 싶어요. 그렇죠. 다 힘들고 다 좋고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책을 만드셨던 것 중에서 책이 나왔던 것 중에서는 가장 또 흐뭇했던 뭐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 있었을까요? 본인의 책은 분명히 아니었을 테니까. 국내 문학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책이 있어요. 그 구요서 그 소설가의 아닌 계절이라는 책을 제가 담당 편집한 건 아니고 보조 편집을 했는데 소설이 되게 좋았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건 편집자로서의 당부이시군요. 구요서 선생님이야 뭐 워낙 팬들이 많으시니까. 하지만 정영수 작가님께서 이렇게 팬심을 가지고 또 책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니까 구요서 선생님께서 더 기뻐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네요. 그 애호가들이라는 제목을 보니 정영수 작가님은 뭘 좋아하는지도 궁금해졌어요. 어떤 것들의 애호가이신가요? 뭐 소설 속에서는 음악 활동하는 뭐 밴드 활동하는 내용들도 있긴 하던데 뭐 어떤 건지 궁금해요. 뭔가 애호한다고 하면은 아마 뭐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요. 예전에 본격적으로 음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고 들리는 라디오라서 작가님의 외모만 봤을 때 기타 하나 매면 진짜 지금 뭐 여기서 홍대에서 바로 버스킹을 하셔도 될 분위기이긴 한데요. 홍대의 흔한 스타일이죠. 길거리 가면 많아요. 뭐 그 말까지 제가 하고 싶었으나 그만큼 그 멋있음이 있어요. 음악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락큰롤이랑. 진짜요? 선생님 소설하고 되게 분위기가 다른 음악을 좋아하시네요. 네, 뭐 그런가요? 근데 예, 영국 음악 많이 좋아하고요.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인지 점점 그런 음악이 얘기하면 좋아지고. 그런 얘기하면 나이가 들어서인지 이런 그런가요? 거는 우리 조심해서. 모던한 포크를 되게 좋아해요. 아. 네, 젊은 포크. 네, 그런 거 좋아하고. 되게 모순적인데 뭔지 알 것 같다. 네, 그런 게 있죠. 네. 그렇군요. 지금 쓰시고 있는 작품 있으신가요? 예, 첫 소설집을 묻고 또 책을 내고 그 책에 대한 뭐 홍보든 책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도 책더리 같은 거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기간이 일정한 뭐라 그럴까 에너지도 쏟게 되고 다음 작품을 연이어서 쓰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요즘 보내고 있으세요? 네, 뭐 쉽지 않아서 애쓰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지금 애를 먹고 있고요. 장편을 쓰고 있어요. 장편 네. 소설 쓰시는군요. 장편 이제 초반 쓰고 있는데 그 7월 다음 달부터 연재를 시작하거든요. 네. 악스트 7월호에 연재를 시작하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뭔가 홍보 담당으로 전화 네. 보직을 이동하셔도 될 것 같은. 네,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정영수 작가님의 장편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작가의 말을 보다 보니까 사는 건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요즘은 꽤나 의욕적으로 살고 쓰고 있다라고 밝히셨더라고요. 네. 사는 건 지긋지긋하다.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 지긋지긋함을 어떻게 견디고 있으세요? 작가님에게 질문하는 거고요. 혹은 네. 또 이 청취자분들과 책을 읽는 독자분들께 어떻게 견디는 게 좋을까? 뭐 작가님이 조언을 하나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삶이 참 벌써 지긋지긋한 것 같잖아요. 한숨부터 쉬고 시작하고. 아니 뭐 그렇게 뭐. 꽤나 의욕적으로 살고 있다고 말씀하셔놓고는 지금 에휴, 이렇게 시작하시면. 제가 이제 뭐 좀 불평을 많이 하는 편인데 불평이 아니라 우는 소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사실 뭐 네. 약간 징징이 스타일이시군요. 네, 징징대죠. 엄청 징징대요. 근데 아니 이렇게 모던한 분위기를 풍기시면서 엄청 징징대면 어떡하세요? 근데 뭐 제가 사실 뭐 특별히 뭐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힘들겠습니까? 그냥 말이 많아서 징징대고 하는 거죠. 저는 뭐 특별히 이 삶에 뭐 이렇게 지긋지긋하면 있는 방법을 잘 몰라서 뭐라도 하는 편이에요. 뭐 소설도 쓰고 뭐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냥 계속 뭐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자리를 바꿔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삶이 좀 괜찮아질까, 좀 삶에 이런 지긋지긋함이 있게 될까 그런 생각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 중에 지긋지긋함을 견디게 해주는 재미있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다. 대답 중에 일도 하고 글도 쓰고 청취자분들 이거 지긋지긋한데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요즘 제일 재밌게 빠져있는 거 뭐 이런 거 없으세요? 요즘 빠져있는 거요? 그게 사실 지긋지긋함을 순간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정신 상태를 만들어주잖아요. 네. 뭐 소설을 써야겠다는 생각에 빠져있죠. 끝까지 뭐 끝까지 지긋한 이야기로. 아니요, 제가 사실은 농담이에요. 예, 너무 근데 제가 너무 이런 소리 많이 해가지고 제가 주변 사람들만 듣죠 사실은. 근데 팟캐스트에 나서까지 이런 줄은 몰랐네요. 제가 이러고 있네요. 제가. 그러니까 이 백지 상태라 우리도 무슨 말을 얘기할지 우리도 서로를 알 수 없는 사이라. 끝까지 무엇에 빠져 있는지는 소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정영수 작가님. 그만큼 첫 소설 집을 내시고 등단하신 지 얼마 안 된 신인이시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열정이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팟캐스트 처음 출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뭐 소감이랄까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는 걸로 오늘 자리 정리할까 합니다. 네, 제가 팟캐스트를 처음 녹음해봐서 굉장히 뭐 떨었던 것 같은데 다음에 잘하시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와주시다니요. 듣고 있으시다니까요. 여기까지 이제 그 바가 올라가잖아요. 회차. 아니요, 바 1분부터 이제 시작해서 여기까지 함께 따라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뭐라도 해야죠 뭐 제가 하죠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바가 이동하는 동안 계속 뭐라도 해야죠. 이 얘기만 우리가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살짝 걱정은 됐지만 이 정영수 작가님의 지금의 저는 이 뭐라 그럴까요? 말투나 그런 모습들이 소설 속에 아주 잘 배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저는 아주 흥미로운 인물들이 소설집에 등장하니까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갖고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정영수 작가님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재밌는 얘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분주한 5월이네요. 각종 휴일들, 기념일, 챙겨야 할 사람들, 일들, 축하할 일, 즐길 것, 그 연휴 동안 뭐 하고 즐기셨나요? 즐길 것, 또 나라의 큰 일 다 잘 어떻게 치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기온이 급강했어요. 아니, 5월에 이렇게 더워도 되는 건가? 기온이 급강해서 오존 주의가 되고 또 하늘은 뿌옇고 그 속에서도 그래도 나무들은 울창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그런 5월이네요. 하늘 뿌얘가지고. 얼마 전에 저는 또 5월을 맞아서 친구 하나가 결혼을 했어요. 네, 이제 결혼 시즌이죠. 결혼하고 다들 이 좋을 때 5월에 신부가 되어야 하니까. 제가 그래서 그 예비 신랑과 신부와 함께 결혼 전에 이제 술을 한잔 하다가 이 친구들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내가 사회를 볼게라고 말을 덜컥 해버렸네요. 제가 결혼식 사회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주로 저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어서 축가를 부를 일이 진짜 많았습니다. 수많은 결혼식 지금 다녀왔었죠. 이때까지. 수많은 결혼식 다니면서 거의 3분의 2 이상은 꼭 그 결혼식들에서 축가를 불렀던 것 같아요. 축가를 부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니까 축가를 불러주면서 축하를 하는 건 참 행복한 일이긴 하지만 좀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그 한 번뿐인 소중한 결혼식에서 노래 제대로 못하고 이래가지고 남의 결혼 망칠까봐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요. 저도 그냥 간편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앉아서 박수치고 마음으로 축하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축가를 하기 위해서는 또 기타 챙겨가야 되고 거기 예식장 따라 소리도 내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요. 좀 부담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제 축가를 부탁하는 친구에게 제가 축가 대신 사회를 보면 안 되겠니? 라고 해가지고요. 사회를 이번에 2번째 보았네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예식의 순서를 모두 다 파악했어요. 화촉점화에서부터 혼인서약, 성혼선언문 낭독, 주례 있으면 주례, 이런 것들 이제 거의 다 간파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야기 나눌 어제의 단어는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결혼식장에 많이들 참석해 보셨죠? 그리고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어 보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시겠죠. 기혼자 분들은 결혼식 한번 다 하셨겠죠. 저는 결혼식장에 아직 결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게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걸 보면 울컥 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나이가 좀 들면서부터는. 이게 보통 약속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한평생 살겠다. 물론 못 살고 헤어지는 일들이 요즘은 많기도 하지만 일단은 그 결혼식장에서는 그걸 약속하는 거잖아요. 와, 어떻게 누구를 만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걸까? 어떤 사랑이 그런 약속을 하게끔
하는 걸까? 저는 아직 그런 사랑을 못 해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부럽기도 하고 무언가 애틋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결혼식장 가면. 그래서 뭐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이 둘이 뭐 서로에게 뭐 편지를 읽거나 아니면 그 둘이 함께한 사진이 영상으로 나오거나 하면 나도 모르게 혼자 부모도 아니면서 막 눈물 나고 막 이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요새 결혼식장에 가면. 오늘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준비한 노래는요. 뭐 결혼이라고 다 마냥 결혼을 한다고 해서 마냥 행복할 것만은 아닌 거는 서로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운 시절은 가고라는 제목의 오페라 아리아가 있어요.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오페라 제목은 다 들어보셨죠?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저는 이 유명한 오페라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결혼식 하니까 퍼뜩 이게 생각나서 막 찾아보았거든요. 1786년에 초연이 된 오페라인데요. 로렌초 다 폰테가 대본을 쓰고 거기에 우리 또 사랑에 맞지 않는 모차르트가 작곡을 했습니다. 이 줄거리를 쭉 보니까요. 와, 정말 많은 사람들, 인물들이 등장해서 얽히고 설키고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양한 온갖 일들이 다 펼쳐지고 결국에는 그래도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 오페라예요. 줄거리를 좀 알려드리고 싶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많은 등장인물과 정말 얽히고 설킨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요. 한번 찾아보시면 언젠가 한번 이 오페라를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백작 부인 있거든요. 백작 부인이 부르는 아리아예요. 이 아리아 그리운 시절은 가고라는 아리아는 또 이 피가로의 결혼 오페라의 대표적인 아리아라고 할 수 있는데 제목만 봤을 때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리운 시절, 혼자였을 때, 결혼을 하기 전 혼자였을 때 그 아름다웠던 자유의 시절, 그 그리운 시절은 가고일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결혼을 이제 했잖아요. 이 백작 부인이 백작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죠. 애틋하고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근데 이 사랑이 조금씩 식어가더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식죠. 네. 사랑이 식어서 이 백작이 권태기에 접어든 거죠. 그래가지고 자꾸 다른데 이제 관심 보이고 다른 여자한테 관심 보이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슬픔을 노래한 곡입니다. 이 곡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키리테 카나와라는 그 오페라 성악가의 버전으로 한번 살짝 들어볼게요. 어떤 느낌을 담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죠. 계속 듣고 싶네요. 목소리가 정말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중음악 위주로 음악을 듣다가 가끔씩 이런 가곡, 오페라, 이런 평소에 듣지 않는 소리를 들으면 완전한 색다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짧게 들어서 아쉬운데, 아름다운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 인간의 목소리 진짜 아름다움 느낄 수 있죠. 이 가사가 감미롭고 기뻤던 그 아름다운 순간들은 어디로 갔나? 거짓말하는 그 입술의 약속들은 어디로 갔나? 왜 지금까지 나에게 전혀 없었던 모든 것이 눈물과 고통 속에서 변해버리고 말았는지. 사랑하는 이의 추억은 어찌하여 나의 가슴으로부터 떠나지 않는가? 나의 변함없는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데 저 몰인정한 마음에 변화의 희망이 오게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곡을 아마 쭉 들어보시면 처음에는 구슬프고 서정적인 어떤 슬픔의 마음에서 시작한다면 후반부로 갈수록 무언가 좀 강렬하고 힘있는
열정 같은 거 느낄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다시 희망이죠. 다시 오게 하라. 다시 사랑 오게 하라. 이런 어떤 희망적인 내용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결혼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결혼식장에서는 참 마냥 다 좋았죠. 모두가 축하하고 축하받으며 행복할 것만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은 퇴색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무뎌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뭐 그렇지 않을까요? 기혼자님들. 그래서요. 어떻게 그 사랑을 잘 서로서로 이해해가며 아껴가는가. 사실 결혼식 때 보면 혼인 서약이나 이런 거에서 그런 걸 다짐하는 거잖아요. 평생 동안 고락 함께 하겠습니까? 했을 때 옛날에 뭐 흰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하겠습니까? 하면 네 하고 대답하는 그거. 그게 그 약속인 거죠.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잘 서로서로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하는 날인 거죠. 결혼식. 사실 그 결혼식은 뭐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약속을 나누는 행사, 의식, 그리고 기념 행사 뭐 이런 거지만 또 그래서 온갖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그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결혼한 지 지금 1년 좀 넘은 것 같은데 1년 반 정도 된 친구가 있어요. 당연히 아름다운 결혼식을 했죠. 어떤 성당에서. 그리고 간절히 원하던 결혼이었기 때문에 서로 헤어지고 만나고를 아주 그냥 수없이 반복하다가 그래 이 사람이야 라고 서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마냥 뭐 이제 장밋빛 앞날 있을 줄 알았죠. 그 간절히 원하던 결혼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년 정도를 정말 어마어마한 갈등 속에서 지내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와, 정말 그렇게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다짐을 하고 해도 막상 현실에 와보면 너무너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사는 거여서 이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하다못해 뭐 밥 먹는 스타일도 다르고 자는 잠버릇도 다르고 뭐 청소하는 스타일, 씻는 스타일,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 다른 두 사람이 그걸 함께 맞춰가며 살아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충돌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1년을 거의 약간 무슨 원수처럼 싸우더라고요. 원수처럼 싸우고 울기도 하고 막 너는 왜 그러니? 나는 왜 이렇다? 뭐 이러면서 서로서로 그런 시간 1년 정도 아주 다이나믹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겪고 그 뒤에 이제 조금씩 이제 놓을 건 놓고 버릴 건 버리고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부분 있잖아요. 버리고 내가 또 바꿀 건 바꾸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그래서 서로 또 이제 딱 좋은 점 그리고 딱 맞는 함께 지켜가야 할 큰 마음 같은 거가 이제 1년에 거쳐서 생기게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또 그리고 또 평생 못 찾을 수 있는 게 평생 동안 이해 못할 부분이 있는 게 결혼 생활 서로서로 결혼을 해서 화합해 나가는 부분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아주 재기발랄한 그 결혼에 대한 재기발랄한 수필을 하나 읽었어요. 그걸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김기림 우리 시인 선생님 우리나라 그 현대시 모더니즘 시의 거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김기림 선생님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늦게 출판이 된 거죠. 선생님의 모든 시 그리고 수필 시론들을 다 모아놓은 책이에요. 1992년에 초판이 발표된 길이라는 책 속에 수록된 수필, 짧은 수필 하나인데요. 제목이 결혼이에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써두신 이걸 보고 아하 그렇지 하고 저는 이 말을 좀 툭 치고 좀 웃음을 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1932년에 신동아에 발표된 기고된 글이네요. 결혼. A로부터 B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B군, 자네 이 편지는 일체 자네 신부에게는 보이지 말아주게. 군의 결혼 청첩은 받았네. 이런 변이 있나. 군도 필경 결혼의 빙하에 떨어지고 말았네 그려.
자네는 수증기와 같은 부인의 팽창한 혼을 결혼의 울타리 속에 가두었다고 안심하지만 자네는 벌써 군의 영혼을 자유로 구사하는 채찍을 부인 손에 쥐어주고 말았으니 자네 일도 낭패일세. 나의 실험관 속에 나타난 권녀들의 뇌수의 구성세포들의 이름은 이러하네. 왈, 다이아 반지, 양식, 오후의 산보로, 백화점, 극장의 특등석, 예금 통장 등등. 그것을 곱게 싸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너울이라네. 자네는 그러고도 신성한 결혼을 전취하였다고 잠옷 황홀하겠지. 지금의 세대에 그런 것이 땅 위에 있다고 믿는 것은 군축회의의 성공을 믿는 일 이상의 큰 미신일 거네. 현대의 여자 교육은 권녀들에게 그 남편들을 저울질하는데 어떻게 정확한 산수를 가르친 줄 아나? 그리고 어떻게 함께 고생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잘 향락할까를 생활의 유일한 방법론으로 가르쳤다네. 원래 신성한이라는 형용사는 하느님 때문에 만들어진 말일세. 그 밖에 신성한 연애 등등 지상의 사물에 쓰여질 때 그것은 신성한 수목, 신성한 대야 등 이상의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일세. 권료로 하여금 최후의 결심을 짓게 한 것이 군의 인격, 그것이 아니고 군의 지갑의 무게였다는 사실을 군은 그의 나는 당신을 진정으로 어쩝니다 하는 말 때문에 말살하려는가? 연애란 일종의 전쟁이네. 남자가 용감하게 그 속으로부터 도망하지 않는 한 거의 예외 없이 남자의 패배로서 끝마치는. 이 전쟁에서 쓰여지는 무기는 가로되 키스, 아양, 견눈질, 속삭임, 필요에 따라 느껴오는 울음. 그래서 결혼에 이르러 비로소 남자의 영구한 굴복을 의미하는 휴전 상태로 들어가는 것일세. 오, 폐잔병 비군, 자네는 이젠 길이 자네 자신이 아니네 그려. 끝으로 또 부탁하지만 자네 이 편지는 일체 자네 신부에게는 보이지 말게. 네, 이런 수필이었습니다. 뭐 웃을 일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떤 결혼의 현실적인 부분을 꼬집어 놓은 거죠. 냉소적인 느낌도 있고요. 굉장히 희화화한 거죠. 결혼을. 그리고 이렇게 연애는 거의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패배한 전쟁인 거고 결혼은 그것에 굴복당한 휴전 상태라고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저도 어느 부분 네 굉장히 동의합니다. 여기는 이제 친구인 B군에게 한 편지지만 이건 뭐 A양에게 하는 말이라고 해도 무리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 혼자만의 자유, 어떤 고귀한 고독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그거 이제 모두 사라지는 것, 모두 사라지고 굴복당해서 서로에게 얽매일 수 있고 올가매물 당하는 그런 걸 수 있잖아요. 이건 비록 남자에게만 국한된 문제 아니고 여자에게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제가 여자라서 그럴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무리 지금 많이 평등해지고 했다고 해도 그리고 남성들도 자신들의 위치에서 함께 균형을 이루어 여성과 함께 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결혼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전 뭐 오해라면 오해, 편견이라면 편견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역할이 다르다기보다는 이때까지 그 해온 일들이 달라서 그것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조금 슬픈 생각, 그리고 앞으로는 해결되어야 할 생각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멜로디로는요, 축가, 그 결혼식에 축가가 빠지지 않잖아요. 저는 또 축가를 많이 부르고 부를 때마다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지? 어떤 노래를 불러야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그때 뭐 남녀노소가 다 있으니까요. 어르신들도 지루하지 않고 또 젊은이들에게도 무언가 뻔하지 않은 그런 노래를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그래서 검색도 많이 해보죠. 축가로 좋은 노래 이런 거. 뭐 많이 있잖아요. 진짜 대표적인 노래 막 사랑의 서약 한동준 선생님의 사랑의 서약. 그 다음에 막 유리상자 신부에게 이소라의 청혼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제가
저의 그 연배와 어떤 세대가 너무 올드한 게 느껴지네요. 이적의 다행이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부르는 노래 스타일과 맞지 않아서 이런 노래를 한 번도 아직 불러보진 못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축가할 때 늘 고민되는데요. 이번 결혼식, 그 친구의 결혼식 때, 축가를 두 분이 부르셨어요. 가수 양파와 하림 씨가 부르셨는데, 양파 씨는 팝송 중에서 사랑의 어떤 약간 세레나데 느낌의 팝송 부르셨고, 하림 씨가 부른 노래, 뭘 부를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정인의 오르막길이라는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그 가사를 가만히 보니까 내 결혼을 이제 결혼식을 하고 막 부부로서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내 좋은 말들 담겨 있구나 하는 거 느껴서요. 오늘 그거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오르막길이라는 곡은 2012년에 월간 윤종신 6월호로 발표된 곡입니다. 노래는 정인 씨가 불렀고, 월간 윤종신은 이제 매달 발표를 하는 프로젝트식 뭐 앨범이라고 해야 되나? 곡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거예요. 정인의 오르막길을 잠깐 들어볼게요.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네, 요만큼만 들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게 궁금하시죠? 근데 제목이 오르막길이니까 오르막길을 하면 대충 어떤 내용이 펼쳐질 것이다 느낌이 오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웃음기 사라질 거야라고 했는데 앞부분이 그래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앞에 오르막입니다.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그 미소.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엔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젠 끈적이는 땀, 그리고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의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마.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해.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면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 오른다면. 네, 뭐 이러한 가사 내용 담고 있습니다. 네, 축가로서 좋죠. 행복한 우리 지금 너무 사랑하고 좋아요. 이거보다 우리 이랬지만 우리 앞에 오르막 펼쳐져 있을 거야. 힘들더라도 기억하자. 옛날에 그때의 그 소중했던 마음을. 그러면 우리 끝까지 견딜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결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앞으로 펼쳐질 어떤 날들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또 한 걸음 한 걸음 잘 이제 헤쳐나가는 일만 남은 거죠. 헤쳐나가는 일. 네, 그렇습니다. 결혼식 이제 저는 뭐 완전히 파악해서요. 결혼을 뭐 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함께 하겠다는 약속 할 일만 남았는데 참 만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오늘 이 결혼식이라는 단어로 저희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많은 결혼식을 보았고 또 진심으로 축하도 해주었고 하지만 진짜 내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식 단상 앞에 그 나란히 선 두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없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실감할 수 없습니다. 떨리고 두근거리고 두렵기도 하겠죠. 아마 진짜 나 이거 잘하는 일 맞아? 이거 제대로 된 올바른 선택인가? 이런 질문도 들 것이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럴 것이고 또 일단 결혼식 하면 아침부터 새벽부터 너무 바쁘잖아요. 신경 써야 될 것 많고 그날뿐만이 아니라 그 사전부터 뭐 사진도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청첩장 돌려야 하고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서 초대해야 되고 그래서 그 결혼식 하고 나면 온갖 진이 다 빠져가지고 아마 이거 2번 할 일은 아니로군 하고 생각을 하는 그런 날이 되겠죠. 결혼식 날은.
뭐 요즘은 작은 예식으로 하시기도 하고 또 안 하고 뭐 여행을 대신해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의미 있게 뭐 어딘가에 기부를 하거나 그 결혼식 하는 비용으로 뭐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결혼식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형식이건 결국에는 두 사람이 참 사랑을 맹세하는 건 거잖아요. 사랑 맹세하고 함께 갈 것을 약속하고 영원한 사랑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서 그 불가능을 넘어서는 약속을 하는 시간이어서 저한테는 더 아름다워 보이고 애틋해 보입니다. 제가 이번 그 결혼식 사회에서 뭐 혼인서약 때 여러 질문을 하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한 뒤에 정말 이 결혼 정말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마지막에 물었었거든요. 둘 다 네 하고 크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이 친구들아 정말 잘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많은 결혼식 하신 기혼자 여러분들 아직 헤어지고 있지 않으시다면 평생 그날 그 결혼식 했던 그 순간 떠올려 보시면서 그 큰 대답, 약속의 대답 맹세하셨던 그 기억 되살리시면서 다시 또 잘 한번 살아보시기를 제가 바랄게요. 네. 그 결혼식 순간의 아름다운 예식 속에서 아름다운 소중한 단어 그리고 좋은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오는 5월 27일 토요일에는 찾아가는 문장의 소리 강원도 횡성편을 진행합니다. 500회 특집이기도 한데요. 이번 공개방송에는 신경림 시인, 김사인 시인, 그리고 뮤지션 송은지 님과 함께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신청 문의는 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청취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